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소비 지표로 인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발표됐던 부양책의 내용이 실망스러운 내용은 아니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는 재료가 노출됨에 의해서 매도세가 출해됐다. 즉 다시 말하자면 뉴스에 파는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특별한 악재거리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부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소비 지표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지난 12월 소매 판매가 0.7% 하락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점이 가장 큰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시장 하락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자면 가장 크게 하락한 업종이 바로 에너지 업종이었었는데 이 중국에서 춘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동 제한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했고요.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업종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떨어졌던 업종이 바로 금융주였었는데 JP모건을 필두로 이제 금융주의 이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었죠. JP모건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웰스파고와 같은 기업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을 이끌어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Last Closing Bell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 주요 지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책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마감 지수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한 다우지수 0.57% 하락한 채 마감했는데요. 3800선 부근에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탄력을 잃었습니다. 0.87% 떨어지면서 13,0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이날은 27포인트 빠진 3,768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시장이 주목한 이슈 보겠습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바이든 부양책, 소매 지표,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바이든 당선인이 전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들에게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실업수당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다음 날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과연 부양책이 완만하게 합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상보다 큰 부양책이 증세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대규모 부양책에 포함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그런 한편 미국의 소비 지표가 부진했던 점도 악재였습니다.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감소했는데요. 전망치 0.1% 감소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식당 판매가 크게 줄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소비자 심리 지표도 부진했습니다. 1월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79.2로 전월의 80.7보다 하락한 수준이었습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은 모든 입국자에게 사전 검사와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봉쇄 조치를 더욱 강화할 거라는 예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팬데믹이 초기에 발발한 중국에서 환자가 다시 증가하며 봉쇄 조치가 강화됐다는 점이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이자가 유럽에 제공하는 백신 물량을 당분간 줄일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백신 보급에 대한 우려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금요일 업종과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7개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 섹터가 3.9% 가장 크게 떨어졌고 금융주 역시 이날은 1.65% 하락하며 약했는데요.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혼재되며 주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티그룹과 웰스파고는 부진한 매출을 발표하며 각각 6.9%, 7.8% 급락했고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기록한 JP모건마저 이날 1.8% 떨어지며 부진했습니다.
빵주도 다소 혼재된 흐름이었는데요. 페이스북은 2.3% 넘게 오른 반면 애플은 1.37%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이날은 2.2% 떨어졌습니다. 한편 증시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에 대해 이른바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파는 형태의 거래 패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증시가 강한 랠리를 펼쳐왔지만 정작 부양책이 공개되자 이미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어서 증시는 생각보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는 0.9%,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1.5%씩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추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부양책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S&P 500 기준으로 지난 5거래 중에 3거래를 좀 하락하면서 주간 하락세를 기록을 했죠. 결국은 이제 부양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내내 결국 이 어닝 시즌이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상승을 경계하는 그런 좀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고점에 대한 부담 같은 것이 결국은 금요일에서의 좀 부진한 장세를 연출을 한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목요일장 마감 이후에 1.9조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안이 나왔죠. 하지만은 이것마저도 충분히 좀 선반영된 호재라는 인식이 좀 일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좀 금요일에 매도세를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엇갈린 대형은행들의 실적도 좀 부진한 장세에 한몫을 했겠죠. JP모건이 좋았지만은 시티그룹이나 웰스파고는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제 대형은행들의 좀 펀더멘털을 보더라도 큰 변화는 없었다. 결국은 대손 충당금 변화에 따라서 실적이 좀 엇갈렸다라고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최근에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에너지 업종이 약 한 4% 정도 급락을 했죠. 여기에 또 금융주, 소재주, 산업재주 등의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업종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WTI 가격이 지난 금요일에 2.8% 넘게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일부 도시에서 춘절을 앞두고 이 코로나 방역을 좀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락다운 조치, 즉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서 부양책 발표도 소용없이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2.8% 넘게 하락해서 WTI 가격은 52.04달러를 기록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도 볼 텐데요. 1.3%가량 하락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이 부양책에 대한 호재도 인식하지 못한 채 금 가격 역시 하락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1,827.7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0.6%가량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90.78까지 올라서 지난 10월 이래 최대 주간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0.6% 오른 채 90.78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볼 텐데요. 팀장님,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1.9조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안을 발표를 했지만은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등의 핵심 내용을 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부양책에는 1,400달러의 현금 지급, 주간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그리고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여기에 또 이 바이든이 의회에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올리도록 촉구하는 내용 등이 좀 담겼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바이든이 물론 공화당에서도 10표 정도를 얻어서 일반적인 입법 방식을 따라서 이 법을 처리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은 이미 다수 공화당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 주목을 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 참모였던 짐 맨리 이 스트래티지스트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 의원들이 이 정도의 사이즈, 그리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내용이 포함된 패키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다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양원을 물론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은 미미한 과반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찬성표를 좀 받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과반만 필요한 차선이 필요하다라고 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된 차선이라 하면은 예산 조정 절차를 따라서 이 법을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세제와 그리고 지출 관련 정책에 한해서 단순 과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터의 방해 없이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공화당이 지지할 수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좀 처리를 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별도 예산 조정 절차를 거쳐서 입법을 하는 그런 방안이 될 텐데요. 이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 그리고 막대한 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오랫동안 반대해온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좀 관건인데요. 단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빨리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릴지에 대한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최저임금은 그만큼 굉장히 민감한 이슈 가운데 하나일 텐데 만약에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예상되는 효과라든지 혹은 예상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지금 7.25달러에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주에서는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이미 좀 통과시킨 바가 있었고요. 이 대체적으로 7.25에서 10달러 정도에서 좀 이 산재에 있지만은 아직까지 7.25달러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주도 많은 상황입니다. 의회 예산국 CBO에서 지난 2019년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요. 오는 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시에 130만 명 정도가 미국에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130만 명 정도가 실업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처럼 순기능과 악영향을 정확히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초민감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추가 부양책이 나오자 증시는 오히려 하락했는데요.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이럴 때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이후에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더욱더 좀 끌어올렸던 그런 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충분히 좀 차익 실현의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그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좀 맞아 떨어졌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븐스 리포트라는 기관에서는 시장이 부양 패키지의 내용을 대부분 선반영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뉴스에 팔아라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만 하더라도 HSBC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 부양이 결국은 미국 증시의 투자 매력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하루 만에 또 움직임을 보고 재정 부양 정책의 증시에 대한 영향을 속단하기는 또 힘들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양책이 공개된 직후에 미국 증시는 하락하긴 했지만 결국은 부양책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면서 펀드 자금 흐름을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자면 JP모건의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 리서치 헤드인 제임스 설리반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부양책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미국보다는 아시아와 이머징 마켓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주간의 이 자금 흐름을 분석해본 결과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펀드 흐름은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서 이제 미국으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을 내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는 기존 부양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JP모건은 미국의 GDP 성장률을 2%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 정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하지만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 패키지가 통과됐을 때 0.7%포인트 정도의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고 1조 9천억 달러 정도의 부양 패키지가 나왔을 때는 이건 JP모건이 기대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큰 규모였기 때문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경기 부양이 성장률을 높이면서 수익성 높은 국가를 찾는 펀드 자금들이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서 미국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러면서 순환매의 가장 큰 첫 번째 타격은 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가장 자금 흐름이 강력했던 지역이 바로 중국이었기 때문인데 팀장님, 이 부양책 덕분에 미국으로 펀드 자금 흐름이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 다른 전략가들도 좀 동의하는 분위기일까요? 지금 보면은 새해 들어서 S&P 500 기준으로 미국 증시는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흥국 증시 가운데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벌써 7%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신흥시장이 선진국 증시에서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올해 들어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다려온 추가 재정 부양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미국 증시로 분위기가 좀 돌아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심심찮게 좀 나타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추가 재정 부양이 미국 증시의 투자 매력도를 올려줄 것이다라는 HSBC의 분석도 이와 좀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미국 증시와 신흥국 증시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각각의 좀 관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고점 부담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올해 좀 신흥국 증시가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더욱더 빠르게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근거였습니다. 여기에 또 반면에서 신흥국에서는 이 백신 보급이 조금 느릴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의 재정 부양안과 더불어서 이 같은 관건들이 올해 어떻게 좀 펼쳐지느냐,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가 양방향으로 좀 어떻게 희비를 가를지를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참 어려웠던 시기였죠. 특히 지난해 3분기까지는 전년 대비 이 기업들의 실적이 월가 예상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4분기에는 월가에서 과소평가한 것보다는 괜찮은 실적들이 발표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미국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대형은행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자,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JP모건은 역대 최대의 결과를 내놨고 이 주요 은행들이 대부분 백신과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대손 충당금을 줄였다는 분석입니다. 자, 다만 JP모건을 제외한 웰스파고나 시티은행 등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금융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마켓워치에서는 초기 지표들에 따르면 EPS죠. 이 주당 순이익이 월가 예상치보다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마도 팬데믹 이후 EPS 성장률이 플러스를 보이게 되는 첫 분기가 될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UBS에 따르면 이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13% 정도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의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팩트셋의 수석 실적 분석가 존 버럴스에 따르면 지난 4분기 EPS 성장률 전망치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분석 자료를 통해서 이번 실적 시즌 실망시키지 않는 더 기대해봐도 좋은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월가에서는 이번 어닝 시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지난 1월 15일에 팩트셋 보고서에 따르면요. S&P 500 기업들의 2020년 4분기 EPS 증가율은 YOY 기준 마이너스 6.8%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4분기 종료 시점에서는 이 전망치가 마이너스 9.2%였기 때문에 이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전망치가 그래도 차츰 좀 나아졌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과연 과소평가가 됐을까? 그리고 나아가서 또 EPS가 플러스 성장을 과연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가늠을 해보자면은 역시 이제 팩트셋에 따르면은 지난 5년간 실제 EPS 증가율은 분기 말 전망치 대비해서 4%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입을 하게 된다면은
이번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5.2%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는 그런 형국이죠. 하지만은 최근에 두 분기를 좀 산출을 해본다면은 플러스 14%포인트가 좀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실제로는 4분기 EPS가 4.8%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될 텐데, 즉 이제 팬데믹에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전망치를 지금까지 내놨다. 그리고 가이던스를 안 내놓은 그런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컨센서스 산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최근 두 분기와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면, 그 정도의 서프라이즈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좀 이 성장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페이스북이 이 블랙베리와 소송전이 종결됐다는 소식에 금요일장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사의 엔진 문제로 달 착륙 로켓 테스트에 실패하면서 우주항공주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 초기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볼 텐데요. 페이스북이 블랙베리와 소송전이 종결됐다고요,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약세장 속에서도 페이스북의 주가가 모처럼 좀 상승을 했는데요. 블랙베리와 동반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양사가 특허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블랙베리 측에서 이 페북과의 특허 소송전을 해결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히스토리를 좀 살펴본다면은 블랙베리가 지난 2018년도에 페이스북을 고소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자사 메시징 앱 서비스에 이 블랙베리 특허를 좀 침해하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게 그 제소 내용이었는데요. 페이스북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사 보이스 메시지 기술을 이 블랙베리가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맞고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의 블랙베리 제소권은 지난달부터 보류 상태였는데요. 합의 시간을 좀 주기 위한 그런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데드라인이 지난 금요일이었고 극적으로 양사에서는 좀 이 협상에 타결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허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소식에 블랙베리의 금요일 주가는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페이스북도 2.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블랙베리라고 하면 추억의 스마트폰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이 블랙베리가 특허 소송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보면 로열티 수익에 꽤나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블랙베리에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존 첸 CEO가 지난 2013년도에 부임할 당시부터 로열티를 통한 수익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퀄컴이라든지 암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IT 업계에서 라이선스 수익을 좀 막대하게 좀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크게 성공은 또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간간히 그래도 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블랙베리가 중국 화웨이에 특허 90개를 판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특허 소송 종결로 인해서 페이스북이 이제 블랙베리에 어느 정도의 특허 사용료를 제공키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종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은 최근 주가 흐름이 워낙 좋지 않았는데요. 최근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말 수준 대비해서 9% 이상 좀 하락을 하면서 주가 흐름이 매우 좀 부진합니다. 바이든 집권 후에 규제 리스크에 가장 취약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금리 상승에 빅테크 기업이 타격을 받는 것에도 페이스북 역시도 좀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가장 최근에는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차단한 것이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었죠. 유저들이 이탈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단기 악재 요인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달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BOA에서도 이 규제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프리스라는 IB에서는 올해 인터넷 섹터에서 이 탑픽 중에 하나다. 지금 보면은 아마존과 그리고 알파벳과 함께
여전히 좀 유망한 빅테크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리스크가 있지만은 분사를 시키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놨고요. 여기에 또 페이스북의 올해 매출 증가율이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일부의 이런 긍정적인 투자 의견도 계속해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오는 1월 27일에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주가 흐름을 반전시킬 만한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정보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의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사가 주말 사이에 달 착륙 로켓의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엔진 문제로 인해서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말에 인류를 달에 보내려고 했던 이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좀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소식이었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나사가 메가 사이즈 달 착륙 로켓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테스트에 실패를 했고 이 나사의 계획이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이번 로켓의 이름은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 즉 줄여서 SLS라고 부릅니다. 당초 원래 작년 중순이나 말경에 인류를 달에 보내기 위해서 진행되던 프로젝트였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달에 인류를 보내려는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목표 시점은 2024년이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런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번 테스트를 진행했던 SLS에 4개의 RS-25 엔진이 탑재가 됐는데 이 엔진은 나스닥 상장사인 에어로젯 로켓다인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엔진을 포함한 연료 개통 그리고 항공 컴퓨팅 시스템 등 이 총체적인 시스템은 상장사인 보잉이 총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실패했다고 해서 완전 실패는 아니고요. 나사는 이제 테스트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아직 세부 날짜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아르테미스 1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11월에 무인 우주선을 달로 쏘아 올릴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최근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즈가 우주항공 ETF ARKX를 출시한다고 해서 여기에 포함될 걸로 기대되는 우주항공 기업들의 급등세가 나타나게 됐었는데요. 팀장님, 이번 실패로 인해서 이런 어떤 그 기대감을 한껏 안고 있었던 기업들의 단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정확히 어떤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이 영향을 받을지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히 좀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최근에 관련 ETF 출시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좀 그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또 얽혀있는 기업들의 주가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성을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에어로젯 로켓다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록히드 마틴이 인수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인수 발표 후에 에어로젯 로켓다인의 주가가 단기 급등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에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지난 14일 목요일에 이 아마존 블루 오리진의 무인 우주선 시험 비행이 또 한 번 좀 성공했다는 소식에 15일 금요일에 마이너스 8%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섹터 안에 있는 각 기업 간의 손익계산을 잘 좀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 개발 초기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삼성의 갤럭시 폴드 시리즈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접이식 폴더블 폰의 출시를 하자 애플 역시 폴더블 폰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아직 시제품 완성까지는 많은 단계가 남아 있고 접이식 스크린이죠. 이 디스플레이만 우선적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아이폰 13에는 기존 페이스 아이디 대신 디스플레이에 내장형 터치 아이디를 탑재해서 지문 인식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하지만 접이식 아이폰이 실제로 출시가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고요. 이 내장형 터치 아이디는 어느 정도는 좀 확실한 방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접이식 아이폰의 출시 시점은 수년 후로 내다보면서 궁극적으로 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2007년에 이 애플이 터치 스크린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평정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폴더블 버전 아이폰을 출시한다면 또 한 번 이런 판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화웨이 등이 이제 폴더블 폰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과연 애플이 이 폴더블
애플 폰을 출시한다면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이 가는 가운데 이를 비롯한 관련주까지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애플의 이 폴더블 폰 루머는 사실은 앞서서도 많이 나왔던 그런 루머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애플이 이 감성을 자극하는 제품을 내놓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대 수혜주는 애플 자신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UBS가 2019년에 소비자들이 폴더블 아이폰에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내놓기만 한다면 또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지난해 9월에 중국 웨이보를 통해서 애플이 삼성전자에 폴더블 스크린을 대량 주문했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삼성이 또 관련주로 떠오를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블룸버그의 지적처럼 애플이 아직까지 다소 좀 불안정한 폴더블 폴을 굳이 출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 로자트 투자자문 최준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